그리스 경제가 파탄에 이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는 외국 용병들의 선동으로 내전에 휩싸입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난민 유입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고 호전적인이라는 이웃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위협합니다.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제가 2013년 뉴스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정확히 3000년 전인 기원전 1177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최초의 세계 질서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지중해 문명들은 복잡한 무역 및 외교 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이 강력한 체제 전체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붕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암흑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할까요? 지루한 교과서는 잠시 접어두죠. 이 이야기는 진정한 지적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서는 바로 주석입니다. 당시 파라오와 왕들에게 주석은 오늘날 미국 대통령에게 석유가 갖는 의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석이 없으면 청동을 만들 수 없고 청동이 없으면 무기도 도구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주석은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 채굴되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그리스와 이집트까지 수천 마일을 운반되었습니다. 세계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정치적 불씨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날 일본의 쓰나미나 이집트의 혁명은 텍사스 노동자의 지갑에 큰 타격을 줍니다. 3000년 전에도 모든 것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안정한 번영의 절정기에 역사의 안개 속에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해양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대 바이킹이었을까요? 기아로 절망에 빠진 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직적인 침략군이었을까요? 이집트 연대기는 끔찍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이동하며 잿더미와 시체만을 남겼습니다. 어떤 왕국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미케네 문명, 가나안의 도시들까지 모두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기원전 1177년 람세스 3세 파라오의 재위 8년째 되던 해, 이곳은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메디넷 하부 신전의 벽면에는 이 최후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해전의 혼란, 전복된 배들, 그리고 산더미 같은 시체들. 이집트인들은 외국이 그들의 섬에서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속아 끄는 수레를 타고 파도처럼 몰려와 외국 땅을 정복하거나 멸망할 각오를 했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펠레셋 사람들, 뿔 달린 투구를 쓴 쉐르덴 사람들, 그리고 다눈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공포에 질린 이집트인들의 눈을 통해서만 그들을 볼 수 있다. 람세스는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주변 세계는 폐허가 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 문자는 사라지고 무역은 중단되었으며 도시들은 폐허 더미로 변했다. 왜 지금 이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역사가 페르낭 브로델은 청동기 시대의 역사를 피비린나에 나는 폭력의 서사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문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너무나 거대해서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177년의 사례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파괴되기는 더 쉽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에르큘 포와로의 추리극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회색 뇌세포를 활용하여 파편화된 단서들을 조합해야 합니다. 도자기 조각, 고대 건물 화재 흔적,
외교 서신 조각들까지 말이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파괴적인 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련의 치명적인 사건들이었을까요? 기후변화, 가뭄, 지진, 아니면 단순히 시스템적인 실패였을까요? 그 재앙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인류는 2500년 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와 같은 재앙을 다시는 겪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투달리아스와 아멘호텝의 제국이 빠져든 시면을 들여다보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겪을 수 있을까요? 문명이 붕괴하여 우리 세계가 탄생한 하에 1177년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초의 대붕괴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1177년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대 룩소르의 중심부 카르나크에서 고고학자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 메르네프타의 승리 목록이 아니라 전리품 목록이었는데 금 대신 잘린 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샤켈레 슈족은 팔이 250개였고 테레 슈족은 790개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적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른손 하나당 포상금이 주어졌기에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용맹을 팔다리 개수로 측정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처음으로 해양 민족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에크웨쉬족, 테렉족, 루카족, 쉐르단족,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북쪽에서 온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에 빠진 난민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크웨쉬족은 호메로스 시대에 트로이를 파괴한 아카이아인과 동일 인물일까요? 그리고 테레쉬족은 수수께끼 같은 에트루리아인의 조상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집트가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람세스 3세는 그들의 영혼은 떠났고 무기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초강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림자처럼 남아 수세기 동안 과거의 위용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류 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여 우가리트시로 가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왕이 공포에 질려 편지를 받아쓰게 합니다. 아버지, 적의 배가 벌써 도착했습니다. 내 도시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점토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편지는 도시가 함락되기 전 점토가 아직 뜨거울 때 보내지지 못한 마지막 구조 요청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이 편지가 사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서기관이 불길에 휩싸인 도시의 편지를 쓰는 장면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해양 민족이 재앙의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포식자였을 뿐만 아니라 먹잇감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뭄, 지진, 내부 반란, 그리고 모든 무역망의 붕괴라는 완벽한 폭풍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체계적인 붕괴였습니다. 해양 민족은 단지 적절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죽어가는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약탈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손실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1177년 세계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나일강 삼각주에 궁전을 짓고 크레타의 예술가들이 그 궁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황소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묘사했는데 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유행하던 주제였습니다. 국경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막에서도 사람들은 사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 왕국의 짐리림 왕은 4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시원한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빙하가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산에서 눈을 끌어와 얼음을 얼린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시원한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얼음에서 똥과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대통령들처럼 왕들이 선물을 주고받던 시대였습니다. 짐리림은 세계 최초의 법을 만든 함무라비에게 크레타식 가죽 신발 한 켤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신발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이즈가 맞지 않았거나 바빌론 시대에는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3,500년 전 그리스와 이라크 사이에 고급 물품을 주고받는 특송 서비스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이집트, 히타이트, 바빌로니아는 모두 무역과 외교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거대해서 무너질 수 없었고 서로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홀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노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00년 전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막의 빙하, 미노아, 문명의 패션, 그리고 국제조약으로 빛나던 이 찬란한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체계적인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였을까요? 인류 최초의 대붕괴의 심장부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177년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할 거울과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상 낙원을 건설했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미노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100년 전 영국의 고고학자아서 에반스가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고향을 오늘날의 터키인 아나톨리아로 추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 크레타 섬에 비할 데 없는 문명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은 대지진에서 살아남아 폐허에서 재건되었고 크노소스의 웅장한 궁전들을 다시 세웠으며 잔혹한 미케네 문명이 도래할 때까지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200년경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잊혀진 세계를 발견했을까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서 에반스 경은 아테네 시장을 거닐다가 현지 여성들이 우유돌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적은 출산을 돕는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반스는 그 부적에 새겨진 어떤 학자도 해독할 수 없는 상형 문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크노소스의 케팔라 언덕으로 이끈 단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로이를 발견한 하인리히 슐리만은 이미 이 유적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는 운이 좋았습니다. 1900년 3월 그는 사블 땅에 꽂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그의 전 재산을 쏟아부을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대한 미로 같은 방들을 그는 즉시 미노스 왕의 궁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던 그 궁전 말입니다. 에반스는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B선 문자는 해독되었고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하지만 A선 문자는 어떨까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들을 보고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0년이 넘는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볼 때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노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반스는 크노소스 유적지에서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힉소스 왕키 안에 이름이 새겨진 설화석고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어떻게 크레타 섬에 오게 된 것일까요? 이는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항구 도시 카참베에서는
투트모세 3세의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를 해양 지배를 의미하는 탈라소크라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에 케프트의 배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기록했습니다. 이 배들이 크레타에서 건조된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크레타로 향하던 배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 문명 간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거대하고 활기 넘치는 무역 네트워크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볼 뿐입니다. 금, 청금석, 상아처럼 말이죠. 하지만 무역의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포도주, 향신료, 고급 직물, 향료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집트 무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대한 여왕 하트셉수트 시대의 생생한 벽화 속에는 에게해 전통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비문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 강대국들의 정상회담장이었습니다. 한 무덤에는 미노아 문명, 히타이트 문명, 그리고 시리아 도시들의 통치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3,500년 전의 지에트 정상회담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중 한 명인 하트셉수트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통치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뒤흔들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자 파라오의 아내였던 그녀는 의부사들 투트모세 3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의뢰용 수염을 기르고 스스로 파라오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쟁보다는 외교를 택했습니다. 신비로운 땅 푼트로 향한 그녀의 원정은 진정한 모험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푼트가 에티오피아에 있었는지 예멘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녀의 신전벽에는 이집트인들을 매료시킨 놀라운 몸매의 푼트 여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바람에 열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가 죽자 투트모세 3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나폴롱이라 불립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계모의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내 역사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세한 전투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바로 메기도 전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술적 교훈입니다. 메기도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은 넓고 안전했고 나머지 하나는 군대가 한 줄로 행군해야 하는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투트모세의 장군들은 그에게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말했습니다. 적은 넓은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어리석게도 산길을 넘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산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랜 포위 공격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 앨런비 장군은 투트모세의 전략을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고대 연대기 번역본을 읽고 똑같은 작전을 펼쳐 투르크인들을 놀라게 했죠. 역사는 그저 낡은 날짜들의 나열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행동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크레타 섬 너머에는 다른 약탈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서는 미탄니 왕국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와슈칸니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탄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와슈칸니는 모래 아래 어딘가에 묻혀 고고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탄니는 전차 경주에 능한 엘리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의 조련사인 키쿨리는 세계 최초로 말 사육에 관한 매뉴얼을
4개의 점토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214일 동안 시간 단위로 계획된 훈련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원전 877년의 세계는 세계적이고 복잡하며 엄청나게 풍요로웠습니다. 크레타 섬의 시장에서 미탄니의 마구간까지, 하트셉수트 여왕의 화려한 궁전에서 메기도의 좁은 골목길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 최초의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지만 자신들의 세계가 곧 붕괴될 줄은 몰랐던 문명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몰락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크레타 섬의 해안에서 미탄니의 마구간까지, 하트셉수트 여왕의 황금 궁전에서 메기도의 좁은 골목길까지 모든 것이 무역과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역사상 최초의 세계 경제였던 이 찬란한 체제가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지만 자신들의 세계가 곧 붕괴될 줄은 몰랐던 문명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몰락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위기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원전 346년 그러한 징조 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파라오 투트모세 3세는 8번째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함대를 육로로 수송한 후 바람과 물살을 거슬러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미탄니 왕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였습니다. 투트모세는 적을 상륙시키고 강 동쪽 기슭에 승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미탄니의 왕 사우사다타르가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슈르를 정복하고 전설적인 전리품인 금과 은으로 만든 문을 수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세계는 매우 좁아서 100년 후 이집트 파라오들은 더 이상 미탄니와 싸우지 않고 그들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세계화는 혈연과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와 미탄니가 세력권을 다투는 동안 주변부에서는 더욱 위험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북쪽과 서쪽의 먼 지역들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730년경 아수와 연맹이 강력한 히타이트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록으로만 남아있다가 1991년 앙카라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불도저가 우연히 금속 물체를 발견하면서 고고학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도저 날이 무언가 금속에 부딪히자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길고 무거운 녹색 물체를 땅에서 뽑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검이 아니었습니다. 검날에는 당시 외교 언어로 사용되던 아카드어로 위대한 왕 투드할리아가 아수와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 검들을 폭풍의 신에게 바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검은 역사보다 더 오래된 미스터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수와의 22개 반란 국가 목록에서 학자들은 섬뜩한 두 이름, 빌루시아와 타루이샤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의 언어로 번역하면 일리움과 트로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발견된 검이 히타이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본토에서 출토된 미케네 문명의 검이었습니다. 고대 트로이 전쟁보다 2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아나톨리아 한복판에서 반란군의 손에 이 검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히타이트인 자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인의 이웃으로 잠깐 언급되었을 뿐이며 역사가들은 수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히타이트 제국은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내쉬족이라고 부르는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하투샤는 좁은 계곡에 숨겨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왕 무르실리 1세는 한때 1500km에 달하는 광란의 원정을 감행하여 바빌론을 완전히 파괴하고 후퇴하면서 혼란과 새로운 왕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법률과 관료주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 보관소에서는 국가조약부터 코를 물어뜯으면 40세겔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재미있는 법률까지 수천 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진정한 규모를 드러내는 것은 아수아와의 충돌입니다. 만약 아수아가 트로이를 포함한 연합군을 대표하고 독특한 검을 사용했던 미케네인들이 그 연합군과 함께 싸웠다면 위대한 트로이 전쟁은 호메로스가 묘사한 것보다 2세기 더 일찍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스와 헥토르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가 단 6척의 배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리아스에는 트로이 함락 수백 년 전에 이미 유행이 지난 물건들, 즉 거대한 탑 모양 방패와 은으로 장식된 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오래된 전투의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타나이아, 히타이트인들에게는 아히아와라고 불렸던 미케네 문명은 국제 무대에서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크레타 섬을 정복하고 무역로를 장악했으며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조건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전체는 세계가 어떻게 점점 더 혼잡해지고 복잡해지며 상호 의존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도저 운전사의 손에 든 칼, 외국 수도의 황금문, 점토판에 기록된 외교 서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문명을 보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붕괴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이 고대 유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닐까? 세상이 갑자기 너무 좁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나톨리아의 용병 손에 든 검, 머나먼 테베의 황금문, 점토판에 쓰인 비밀 편지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루는 조각들인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를 현대의 발명품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3,500년 전 인류는 이미 최초의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풀리기 시작한 운명의 순간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닌지 알아보려 합니다. 모든 것은 호메로스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430년경 아나톨리아 북서부에서 아수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대 최대 규모의 분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신비로운 아히야와 민족, 즉 미래의 트로이 전쟁 영웅들인 미케네 문명의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히타이트 비문에는 해외에서 온 전사들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이 훗날 트로이 전설의 불씨가 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란으로 인해 지역 통치자들이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가 헬렌 켄터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발견된 모든 토기는 수만 가지의 사라진 상품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직물, 향신료, 기름, 노예 등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교역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컸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민호와 양식의 벽화가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그린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레타 장인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며 일했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서 국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15세기는 국제주의의 황금기였습니다. 이집트는 제18왕조의 통치 아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들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을까요? 그 해답은 거인들에게 있습니다. 룩소르에 가시면 아메노테프 3세의 거대한 두 조각상인 멤논 거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새벽이 되면 조각상 중 하나에서 마치 신이 직접 말하는 듯한 기묘한 쉿소리가 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신비로움보다 받침대에 새겨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에게해 목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집트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도시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미케네, 크노소스, 키테라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위대한 외교 사절단의 여정입니다. 34세기 전 이집트 배 한 척이 크레타 섬, 그리스 본토, 여러 섬들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순환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미케네 유적지에서는 고고학자들이 파라오의 이름이 새겨진 독특한 파이앙스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유물들을 신전의 기초 아래에 타임캡슐처럼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물들이 그리스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미케네 문명을 세계 무대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적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이집트의 오랜 무역 파트너였던 크레타 섬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크노소스는 파괴되었으며 미케네 문명이 해상 무역로를 장악했다. 세력권의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었다. 1887년 텔-엘 아마르나에 사는 한 평범한 농부 여인이 우연히 점토판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자 파라오 아케나텐의 국가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아케나텐은 옛신들을 없애고 유일신 아텐 숭배를 확립하려 했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신자로 여겨졌지만 그의 서신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마르나 기록 보관소는 청동기 시대의 진정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토판들에서 바빌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제국의 왕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대상 행렬의 지연에 대해 불평하고 금 선물 무게를 놓고 흥정하고 왕조 간 혼인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카드어로 된 서신을 통해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가적인 풍경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전체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집트의 흉작, 아나톨리아의 반란, 키프로스의 무역로 차단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문명, 영원히 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문명을 봅니다. 금은 물처럼 흐르고 궁전은 하늘 높이 솟아 있으며 강대국들은 세계를 양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임박한 재앙의 기운이 이미 감돌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계가 각 구성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작은 균열 하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고대 편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결고리는 3000년 전에 닳기 시작한 그 연결고리와 유사한 것은 아닐까?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니라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점토판이 우편으로 오가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화를 현대의 발명품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4500년 전 세상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실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들은 달콤한 기름, 향기를 풍기고 금으로 빛나며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미탄니에서 이집트로 날아온 편지 한 통입니다.
투슈라타 왕은 형제 아메노테프 3세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아내, 자식, 말, 심지어 전차까지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의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엽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 뒤에는 전차, 노예, 금브로치와 반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렬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정의 대가입니다. 뇌물입니다. 전쟁 보험입니다. 옛날 강대국 군주들은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제법이 없던 시절 교역을 하려면 가족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상 속의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르 왕은 이웃 나라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감상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나톨리아의 엄격한 히타이트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형제라고 편지를 써야 하느냐? 우리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단 말인가? 하지만 진정한 왕좌의 게임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 아메노텝 3세는 자신의 하렘을 사실상의 외교 본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중동 전역에서 공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빌론, 미탄니, 아르자와 등 모든 나라가 살아있는 신과 같은 파라오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을 위해 이집트에는 혼수품을 실은 대상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돌아가서는 전설적인 이집트 황금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최대의 속임수,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집트에는 금이 발밑에 먼지처럼 흔하다고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금이 가짜였다면 어떨까요? 바빌로니아의 왕 부르나부리아시 2세는 파라오가 준 선물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금 40미나를 용광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이 식었을 때 40미나 중 10미나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케나텐에게 편지를 써서 이 금이 정말 가짜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파라오가 탐욕스러웠거나 아니면 부패한 관리들이 개입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는 왕들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덕담을 주고받는 동안 실제 삶은 상선 갑판 위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항구의 선술집에서 선원들과 상인들은 신화를 이야기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길가메시 서사시는 호메로스의 시로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서양 문명 전체가 탄생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를 예로 들어보죠. 아슈르르발리트 1세는 말 그대로 강대국들의 클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미탄니 왕조를 물리치고 자신의 딸을 바빌로니아 왕과 결혼시킨 후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괴뢰국을 세웠습니다. 키프로스, 당시에는 알라시아라고 불렸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대의 구리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 겨우 3만 파운드의 구리만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체계, 동맹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메커니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죽은 후 이집트는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사람들이 없애려 했던 것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20세기로 돌아갑니다. 1922년 왕들의 계곡, 하워드 카터와 카나본 경. 카나본 경은 교통사고 후 의사들이 영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였고 주머니 속 전문가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6년 동안 그들은 헛되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카터는 마지막 발굴 시즌에 한 명을 더 고용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수년 동안 투탕카멘 무덤 입구 바로 위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 입구는 3000년 전에 다른 파라오의 무덤이 지어질 때 잔해로 메워져 있었다. 단 3일간의 발굴 작업으로 전 세계는 이집트 열풍에 휩싸였다. 말라리아에 시달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어린 왕 투탕카멘은 황금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물을 살펴보면 단순한 화려함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균열이 보입니다. 영원 불멸을 자처했던 문명이 이미 파멸 직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연결고리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가격은 폭등했고 도로는 위험해졌으며 형제 왕들은 점점 더 서로를 전차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단순한 황금빛 전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세상이 스스로의 모든 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작은 균열 하나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고대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결 고리는 3000년 전에 무너져 내린 것들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922년 11월 26일 왕들의 계곡. 공기는 먼지로 자욱하고 수백 년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하워드 카터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끈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 발굴에 전 재산을 걸었던 카나본 경이 서 있습니다.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은 이미 독수리처럼 캠프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카터는 작은 구멍을 뚫고 촛불을 들어 올린 후 잠시 멈춥니다. 뭔가 보이는가? 카나본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한 마디가 이어집니다. 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터가 엄청난 보물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사실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끗한 박물관이 아니라 대담한 도둑이 침입한 후의 아파트 같았습니다. 도둑들이 손수건에 급하게 싸놓은 금반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렀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도둑들이 주머니에 금을 가득 채우려는 순간 묘지 경비병들이 그들을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만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사제들에게 일종의 뇌물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투탕카멘은 이단자였던 아버지 아케나텐에게서 빼앗긴 권력을 사제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제들은 그의 흔적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숨겨 고대의 전문 도굴꾼들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고 학자들이 기뻐하는 동안 그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저주는 이미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카나본 경은 부검 후 불과 8일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3000년 전에 이미 풀리기 시작한 운명의 실타래였을까요? 투탕카멘의 죽음은 황금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정치적 공백을 남겼습니다. 젊은 미망인 앙케세나무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최대 적국인 히타이트의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그가 제 남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신하를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가 두렵습니다. 수필룰리우마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여왕이 히타이트 왕자에게 이집트 왕위를 요구하다니, 마치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에게 백악관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이것이 함정이 아닐까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넷째 아들 차난차스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사막 어딘가에서 습격을 받아 몰살당했습니다. 누가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미래의 파라오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노한 수필룰리우마스는 전쟁을 선포했고 그의 군대는 이집트 수비대를 파괴하고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타이트 제국의 심장부에 역병을 가져왔습니다. 칼과 외교로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왕은 자신이 전쟁에서 가져온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잔혹한 아이러니를 즐겨합니다. 아들에 대한 복수가 한 왕조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왕들이 권력을 나누는 동안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와 미케네 문명 사이에 교역 흔적이 거의 없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두 문명은 이웃이었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경제 제재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조약에는 아히야와에서 온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냉전과 같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장벽을 세우는 동안 자연은 당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울루불은 곧 앞바다에 침몰한 바위 한 척은 이 깨지기 쉬운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터키 출신의 해면 채취 잠수부가 해저에서 이상한 귀 달린 금속 덩어리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리 덩어리였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50m 깊이까지 잠수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청동기 시대의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배에는 10톤의 구리와 1톤의 주석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청동을 만드는 데 완벽한 비율이었습니다. 300명의 정예전사로 구성된 군대를 완전히 무장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의 금, 이집트의 상아, 키프로스의 도자기, 심지어 발트해의 호박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문명 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당시 세계가 존재할 수 없었던 원자재를 실어 날랐죠. 미케네나 필로스에서 이 화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암울한 날이 닥쳤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화물 중 하나라도 중단되면 지역 전체의 경제가 파탄 날 수 있었습니다. 울루부룬호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고 삼나무 선체는 이제 먼지로 변했지만 그 안에 실린 화물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험한 해협과 전쟁 중인 제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에 모든 것이 의존하는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묶는 실타래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미줄보다 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왕자가 신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황금빛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리판이 울루불은 곧 해저로 가라앉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 한 가닥이 끊어지면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화를 현대적인 발명품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3,300년 전에는 모든 것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울루불은 곧 앞바다 해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구리 덩어리들이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통 속의 정어리처럼 선창에 쌓여있던 구리 덩어리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을 회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금속의 특수 접착제를 주입해야 했습니다. 이 접착제는 물속에서 1년 동안 굳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귀중한 화물을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정확히 무엇을 싣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명 전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배의 화물칸에는 최소 7개의 서로 다른 왕국에서 온 물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키프로스산 구리 10톤과 주석 1톤, 당시 석유와 같았던 청동을 생산하기에 완벽한 재료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산 흑단,
메소포타미아산 푸른색과 꿀색 유리 덩어리, 와인, 석류석, 향신료가 담긴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검, 금잔, 심지어 금으로 장식된 작은 신상까지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아 그 신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구리더미 속에서 고고학자들은 단추만한 크기의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전설적인 여왕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새겨진 금으로 만든 풍뎅이 모양 장식이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배의 제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기원전 1350년 이전에 침몰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배는 청동기 시대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였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중해 한쪽 끝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다른 쪽 끝의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시장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마지막 항해를 떠날 무렵 당대의 강대국들은 이미 세계를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리아 북부에서는 시나라누라는 부유한 상인이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토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우가리트 왕이 그에게 직접 세금 면제를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인들 이면에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이 이미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74년에 일어난 카데시 전투는 당대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상 최초로 잘못된 정보로 전투의 결과가 결정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히타이트족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에게 탈영병을 보냈고 람세스 2세는 고문을 당하며 히타이트족은 멀리 떨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그들의 말을 믿고 징역하여 완벽한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500대의 전차, 그 굉음과 먼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람세스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전멸 직전이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 작가들은 훗날 이 사건을 파라오의 위대한 개인적 승리로 묘사하며 그가 홀로 수천 명의 적군을 물속의 악어처럼 흩어지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비린나의 나는 무승부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의 공식 평화 조약인 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은판에 새겨진 이 조약 사본은 각 수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성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히타이트 공주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들의 영토 변방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불길입니다. 히타이트 기록 보관소에서 이상한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왕이 아히야와족 미켄의 문명의 그리스인들을 가리키는 이름, 왜 통치자인 형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빌루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떤 모험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루사는 바로 트로이입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을 헬렌의 납치를 중심으로 한 사랑과 복수의 서사시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역로, 즉 물자 수송망의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은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여 그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여러 번 파괴되었습니다. 한 층은 지진으로, 또 다른 층은 화재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이 무렵 미케네에서도 거대한 거석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유명한 사자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력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주민들은 장기간의 공성전에 대비하여 지하 터널을 파서 물가로 연결했다. 황금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철처럼 견고해 보이던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해저에 가라앉은 울루브르노는 불가침의 가치를 믿었던 시대의 기념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배의 화물이 파도 아래로 사라진 직후 거대한 재앙이 닥쳐와 그 제국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참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다. 이 벽들을 보세요. 유명한 사자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수세기 후에 고대 그리스인들조차도 그것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석조 구조물을 키클롭스식이라고 부르며 오직 전설적인 외눈박이 거인만이 이 거대한 돌들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력의 이면에는 복잡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로 이어지는 비밀 터널과 이웃나라인 히타이트 제국의 건축 양식을 의심스러울 정도로 닮은 지하 통로들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두 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청동기 시대의 황금기는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 무역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 미케네 문명의 배들이 미노아 문명이 차지했던 수로를 누비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리스 티린스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키프로스인들이 거주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외국 장인들이 그리스인들과 나란히 살면서 금속을 재련하고 도자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와인 항아리에는 굽기 전에 키프로스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외국 주문에 따라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흙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고립된 문화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그들의 점토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깨, 금, 상아, 커민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동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크노소스 유적의 기록 보관소에는 키프로스인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는데 향신료, 양모, 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필로스에는 리디아, 할리카르나소스, 심지어 트로이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침략 중에 포로로 잡힌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 문서에는 베이루트 남자, 나 이집트인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말 그대로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진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은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하지만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교회 연대기에 따르면 출애굽은 기원전 14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눈에 띄지 않게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다른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1150년입니다. 이 시기는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시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했다고 하는 피톰과 람세스 성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또한 그의 무너진 동상은 시인들에게 권력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시를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지만디아스, 나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다. 하지만 역설적인 점은 출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 야영지의 흔적도 해저에서 발견된 전차의 흔적도 없습니다. 3000년 전 유목민들이 천막에서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천막을 쳤던 자리는 오래전에 모래로 메워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기원전 1227년 이른바 메르네프타 비석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파라오는 이 백성이 멸망하고 그의 후손들이 전멸했다고 자랑스럽게 기록했지만 이는 명백히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서는 이를 완전한 정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하소를 보십시오. 한때 광대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발굴 현장은 마치 종말의 현장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5m 깊이의 재와 수층을 발견했습니다. 현무암 조각상들은 훼손되었고 벽은 녹아내렸으며 항아리에는 불에 탄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무자비한 분노를 품고 이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내부 반란이었을까요?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이 곧 탄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불타는 동안 동방에서는 진정한 약탈자 아시리아가 등장했습니다. 투쿨티 니누르타 1세는 자신의 왕국을 초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노예로 삼고 바빌론을 정복했으며 심지어 테베의 그리스 왕들에게 값비싼 청금석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외교, 혼인, 그리고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상은 안정된 듯 보였다. 히타이트 왕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바위에 형상을 새겼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적과의 교역로를 차단하고 웅장한 계획을 세웠다. 강철처럼 단단한 실타래가 이 복잡한 체제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울루부른의 배는 이미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였다. 황금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곧 거대한 재앙이 닥쳐와 이 제국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녹아내린 돌과 키클롭스 전설만 남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국제 정치의 실타래가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바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긴 히타이트 왕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교 소환은 마치 마피아 조직의 최후 통첩처럼 들립니다.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집트 왕이 내 친구라면 너희의 친구이고 내 적이라면 너희의 적이다. 바빌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적이다. 너희 상인들은 그곳에 얼굴을 내밀 수 없다. 그들의 상인들을 붙잡아 내게 보내라. 너희의 맹세가 이를 확증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무역 전쟁입니다. 3000년도 더 전에 히타이트족은 아시리아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대 세계의 무역로를 차단함으로써 경쟁국인 아시리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약 초안에서 투달리아스 왕은 자신과 동등한 권력을 가진 강대국들을 나열합니다.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그리고 아히야와 왕. 그런데 잠깐. 점토판에서 아히야와 왕이라는 글자가 거칠게 지워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케네 문명의 큰 형님이자 지배자였던 히타이트가 갑자기 초강대국 대열에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정학적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미케네는 아나톨리아 해안의 요새들을 잃었고 그들의 약점을 간파한 히타이트는 단 한 번의 필기로 미케네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자 히타이트는 필사적인 조치로 키프로스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구리 때문입니다. 키프로스는 청동기 시대의 중심지였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생산되는 구리가 없었다면 청동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고 청동이 없었다면 무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타이트의 수필룰리우마 2세 왕은 나는 바다에서 그들의 배를 파괴하고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왕과 그의 온 가족을 사로잡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면
왜 그는 그 섬을 계속해서 정복해야만 했을까요? 세상은 이미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뭄, 기근, 죽어가는 도시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곡물대상, 행렬, 이 모든 것이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미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갤리도냐 곳과이라 해안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들은 호화로운 외교선이 아니라 소박한 운송선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문명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항구 사이를 오가며 무역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문명의 심장부가 이미 멈춰버린 후에도 국제무역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북부 시리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항구 도시이자 후기 청동기 시대의 진정한 뉴욕이라 할 수 있는 우가리트였습니다. 우가리트는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1929년 한 평범한 농부가 고대 매장지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10개 언어가 사용되고 황금 신전에서 신들을 숭배했던 도시가 드러났습니다. 우가리트의 기록 보관소에서는 지중해 전역에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들의 편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야브니누라는 부유한 사람은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석회는 이집트 키프로스 그리고 멀리 떨어진 크레타 섬과의 거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인 라파누는 왕의 고문이었으며 적 함대의 움직임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호화로운 저택의 닫힌 문 뒤에서 커져가는 공포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르테누 가문에서 온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는 루카 땅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히아바 출신의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첫 징조였습니다. 우가리트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결말입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불길한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점토판을 채워 넣었고 상인들은 기름과 말 공급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집트 파라오 메르네프타는 새로운 조각상을 위해 건축가를 보내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신 흑단과 화려한 직무를 보냈습니다. 삶은 활기 넘쳤고 무역로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가리트는 단순히 쇠퇴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1190년에서 1185년 사이에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2m 두께의 무너진 성벽, 그리고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화살촉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비밀 금고에 숨겨둔 보물조차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8,000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번영했던 도시는 말없이 폐허 더미로 변해버렸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마지막 편지는 이집트 제상 베이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해양 민족의 도치 담배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기 직전에 도착했다. 황금 시대는 조용한 쇠퇴가 아니라 귀청을 찢는 듯한 폭발로 막을 내렸다. 거대한 체제는 붕괴되었고 남은 것은 녹아내린 돌과 이 성벽을 쌓았다는 전설 속의 키클롭스뿐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한 자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우가리트의 잿더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위대한 도시가 언제 숨을 멈췄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남아있는 점토판 중 하나에서 일식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냈는데 바로 기원전 1992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날 도시가 살아있었지만 도시의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은 보통 이 날짜를 기원전 1190년에서 1185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년간 교과서에 실렸던 그 극적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가리트 왕의 마지막 편지가
적군이 도시를 공격해 오는 와중에 용광로에서 얼어붙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잊으세요. 그저 아름다운 전설일 뿐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그 점토판은 용광로가 아니라 건물이 이미 비어있는 상태에서 2층에서 떨어진 평범한 바구니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가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쓰인 것인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언급된 해양 민족의 배들은 단지 초기 정찰 임무였을 뿐 결정적인 공격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 전체의 지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시리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에마르시는 1185년경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점토판에는 이름 없는 무리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해양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근의 라스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불이 나고 텅 빈 땅만 남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흔히 해양 민족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마치 시체와 재만 있고 살인자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없는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재앙의 가장 끔찍하고 최근의 증거는 텔트웨이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죄를 샅샅이 뒤져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살촉과 무너진 성벽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옛 주인들의 소지품들을 찾아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 시기는 1192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역사가들을 오랫동안 당혹스럽게 해온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 도시들이 1190년대에 함락되었다면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가 해양 민족과 벌인 대규모 전투는 왜 1177년에야 일어났을까요? 이 침략자들은 15년 동안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걸어서 지중해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번의 파괴적인 공격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서서히 고통스럽게 멸망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 가나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텔카젤이라는 도시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기 전에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흉포한 파괴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도시들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2의 물결이 닥쳐왔고 그들은 자기 편도 적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스터리는 메기도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아마겟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는 마치 거대한 케이크처럼 이전 도시의 폐허 위에 도시들이 겹겹이 쌓여 지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웅장한 가나안 궁전이 2번 파괴되었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그것은 하나의 건물이었으며 그 파괴는 실로 끔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대한 화재가 돌들을 문자 그대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유적지에서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이름이 새겨진 우아한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서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그의 재위 이전에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40년 후에 살았던 다른 파라오의 동상 받침대가 있습니다. 만약 메우기도가 1130년에 함락되었다면 해양 민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정착했거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을 일으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근 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유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면 엘리트 계층의 내부 학살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라키쉬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이곳은
6천 명의 주민과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는 너무나 처참해서 고고학자들은 발굴 현장을 묘사할 때면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한 집에서는 무너진 잔해 아래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3살쯤 된 아이는 기어 나오려다 돌에 깔려 죽었고 갓난아기는 공포에 질려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라키슈에서 무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개의 화살 촉이나 부러진 검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섬뜩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적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위 아래 묻힌 시신들은 강력한 지진의 희생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약탈당한 사원들과 곳곳에서 맹렬하게 타올랐던 화재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유적들을 바라보며 황금시대의 종말을 봅니다. 모두가 서로 교역하던 거대한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헤칠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단 한 명의 악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진, 반란, 이주, 그리고 어쩌면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을 되찾기 위해 나타난 해양 민족과 같은 일련의 재앙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우가리트, 메기도, 라키쉬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3,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역사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조사를 계속해 봅시다. 한 문명의 멸망을 단 한 명의 나쁜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고고학은 그 질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제임스 와인스타인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해양 민족, 이 팔레스타인에 주둔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것은 맞지만 그 외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블레셋의 5도시, 즉 아스글론, 아스돗, 에크론, 가자, 가트를 포함한 가나안의 유명한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000년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크론과 아스돗에서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집이 단순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건축 양식, 도자기, 심지어 식문화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동네들이 순식간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구 전체가 교체된 것입니다. 트루드 도탄 교수는 에크론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 아래에서 삶은 렌틸콩과 무화과로 가득 찬 창고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일은 아슈켈론에서 벌어집니다. 이집트 주둔지에서 블레셋 항구로의 전환이 마치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학살의 흔적은 전혀 없고 직물, 음식, 공예품과 같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이 갑자기 등장했을 뿐입니다. 마치 옛 세계가 갑자기 문을 닫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리 스티거가 주장했듯이 피비린내 나는 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조로운 이주였을까요? 이제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가보겠습니다. 해양 민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혼란은 그 못지않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엘람과 그 왕 슈트루크 나운테 1세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스릴러 소설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카사이트 공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바빌로니아 왕좌에 오를 수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궁정에 보낸 그의 편지는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는데 분노로 가득 찬 걸작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왕족 혈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왕들의 후손인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 왕좌에 앉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협을 덧붙입니다. 네가 천국에 오를지라도 나는 내 치마폭을 잡아당겨 끌어내릴 것이다. 네가 지하세계에 숨을지라도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원전 1158년 그는
바빌론을 침공하여 통치자를 몰아내고 수사로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도 있었습니다. 슈트루크 나운트에는 강대국들이 약화되어 이웃 국가를 도울 수 없는 틈을 타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톨리아는 어떨까요? 위대한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요새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재와 녹은 벽돌 더미를 발견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점토가 슬랙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공공 건물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불타기 전에 귀중품은 모두 반출되었고 왕족은 짐을 싸서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텅 빈 성벽에 불을 질렀을까요? 아마도 히타이트의 오랜 적이었던 카스키아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지쳐버린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트로이, 우리가 신화에서 알고 있는 바로 그 트로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헬레는 잊으세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그곳을 발굴했던 만프레드 코르프만은 거리에서 해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잔해에 반쯤 묻힌 채 다리에 화상을 입은 16세 소녀였습니다. 성벽에는 화살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로이는 미켄의 문명이 아니라 바로 그 해양 민족에 의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케네인들은 당시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구애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케네, 티린스, 필로스 등 그리스의 주요 중심지들은 차례로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필로스에서는 궁전이 너무 심하게 불타 금 장신구가 녹아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기록이 담긴 점토판은 타버려 우리에게 마지막 문서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바다의 파수꾼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기 전에 발견하기를 바라며 수평선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적의 침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붕괴였습니다. 화재 이후 미케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스피로스 야코비데스는 이를 가속화된 퇴보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국제무역은 붕괴되었고 중앙 집권적 권력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티린스에서처럼 건물 벽이 무너져 내린 지진이었을까요? 아니면 대규모 이주였을까요? 혹은 청동기 시대 문명 전체의 금속 세공 노동의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화살촉 항아리에 담긴 버려진 렌틸콩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는 여전히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장으로 넘어갈 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내일 우리의 세상도 이처럼 연약하다면 어떨까? 티린스를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듯했던 거대한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고고학자 클라우스 킬리안은 이 도시와 인근 미케네 아래 땅이 엄청난 힘으로 흔들려 기초가 뿌리째 뽑혔다는 증거를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집 잔해 아래에서 킬리안은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문간에 쓰러진 여인, 지하실에 갇힌 아이, 문명의 무게에 짓눌려 숨진 사람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50년 동안 그리스와 동부 지중해를 괴롭힌 진정한 지진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만으로 제국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키프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 섬은 맹렬한 해양 민족의 침략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역사가들은 침략 함대, 불타는 도시, 공포 등 장대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고고학자 바소스 카라거르기스는 완벽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바로 가파른 곳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전초기지인 마팔로카스트로였습니다. 이곳은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루이스 스틸과 버나드 크냅 같은 현대 연구자들은 같은 돌들을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외라의 침략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혼란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무역로와 금속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한 키프로스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살 대신 그들은 문화의 혼합, 즉 그리스에서 온 난민들이 현지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혼혈되어 새로운 분열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삶이 계속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고통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알라술탄 테케에서는 고고 학자들이 급히 버려진 집들을 발견했습니다. 귀중품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주인들은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청동 화살촉이 벽에 박혀 있고 나무로 만든 새총이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이 도시에 들어가려 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공격자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과뿐입니다. 재와 침묵. 그렇다면 위대한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양 민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초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말입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승리를 자축했지만 그의 승리는 짧고 쓰라렸습니다.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배신이 만연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하렘 음모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던 젊은 왕비는 암살 시도를 꾸몄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성공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람세스 3세 미라의 CT 스캔을 통해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목은 후두 바로 아래에서 날카로운 칼에 베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기도를 끊고 척추까지 도달했습니다. 즉사한 것입니다. 그의 옆에서는 더러운 염소 가죽에 쌓인 젊은 남자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암살을 모의하다가 자살을 강요당한 그 왕자였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외부의 적에는 굳건히 맞섰지만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해양 민족, 지진, 노예 반란처럼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청동기 시대는 학자들이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재앙이 겹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먼저 가뭄으로 농작물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 닥칩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연이은 지진으로 궁궐과 창고가 파괴됩니다. 세계를 연결했던 고대 인터넷과 같은 무역로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민족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들 역시 희생자였고 옛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난민이었습니다. 도자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반트에서 발견된 미켄의 도자기는 한때 정복자들의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되지 않는 고급 제품을 현지 장인들이 모방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세계화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단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같은 시기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단순히 한 해의 악천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의 모든 구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페이지를 넘긴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티린스 성벽 아래 묻힌 이 뼈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일 자연이 판도를 바꿔버린다면 우리 세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고대 티린스의 성벽 앞에 서서 전투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의 해골이 발밑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그저 무너진 잔해에 깔려 질식사했을 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연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자연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를 우리 시대의 문제로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3000년 전 인류는 바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가뭄을 편리한 핑계로 여겼습니다. 문명 전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아니 오히려 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설적인 해양 민족을 기억하시나요? 구시대적인 역사학자들은 북유럽의 가뭄이 굶주린 이주민들을 남쪽으로 몰아냈다는 장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연쇄 반응처럼 말이죠. 1930년대 미국의 더스트 볼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오클라호마의 농부들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 카펜터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미케네가 전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물 공급이 끊긴 하늘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인구 감소는 일반적인 위기와는 다른 인구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가뭄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면 기근은 고대 문서에 새겨진 그 흔적입니다. 이 문서들은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기록들입니다. 강력한 히타이트 왕국의 여왕이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에게 내 땅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외침입니다. 파라오는 말 그대로 백성 전체를 멸종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배를 보냅니다. 우가리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편지는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는 섬뜩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한 과학자 집단이 과거 고고학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이까지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키프로스의 고대 퇴적층에서 꽃가루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3000년 전 그곳에서 300년간의 가뭄이 시작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300년 동안 정상적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은 반사막으로 변했고 지하 수위는 너무 낮아져 농업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브랜든 드레이크는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워졌고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혹독한 가뭄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었죠. 하지만 적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면 어떨까요? 하조르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전투의 흔적도 무기 더미도 없습니다. 대신 폐허가 된 궁전과 사원만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 샤론 주커만은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도시는 침략자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식량은 없고 교역은 중단되었는데 엘리트들은 여전히 연회장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백성들은 도끼를 들고 엘리트들을 파괴하러 나섰습니다. 마치 1917년의 혁명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청동기 시대의 혁명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주석에 의존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석유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석이 없으면 청동도, 무기도, 도구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역로는
해적들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편지들에는 공포에 질린 총독들이 적선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왕에게 경계하십시오, 병력을 집결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지만 왕의 군대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우가리트에서 온 마지막 편지는 그야말로 지옥의 참상이었다. 군대는 흩어졌고 도시는 약탈당했으며 포도밭은 베어졌다. 도시는 함락되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고학자들이 우가리트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2미터 두께의 재층과 숨겨진 금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의 주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왜 재건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사람들은 잿더미로 돌아가는 법인데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너무나 상호 의존적이었다. 무역 관계가 무너지고 기후 변화가 판도를 바꿔놓자 도시 국가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우가리트는 불타버렸을 뿐만 아니라 혹독하고 추운 철기 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역사는 단순히 페이지를 넘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불안정한 공급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세계는 얼마나 회복력이 강할까요? 만약 내일 자연이 우리의 시대를 끝장낸다면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줄까요?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상선들이 항구 사이를 질주하고 왕들이 호화로운 선물과 분노에 찬 편지를 주고받는 세상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때는 기원전 13세기 청동기 시대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대 우가리트의 기록 보관소, 영향력 있는 라파누와 우르테누 귀족들의 저택에서 역사가들은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국제적인 유대 관계가 마지막 순간까지 굳건히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가리트는 내부적으로 쇠퇴한 것도 아니고 무역로가 수년간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파괴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도시는 경제가 여전히 번창하던 바로 그 순간 침략자들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격을 가했을까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체제가 왜 카드탑처럼 무너져 내렸을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수잔 쉐럿과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재앙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세계적 전환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효율적인 궁정 경제를 가진 옛 제국들은 마치 비효율적인 국가기업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민족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해적이 아니라 당대의 개인 기업가였던 해상 유목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분권화로의 전환, 즉 소규모 국가와 자유무역상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상으로의 전환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치 철기 시대의 스타트업들이 청동기 시대 거대 기업들의 독점을 깨뜨리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가리트 유적의 고고학적 증거는 그 도시가 유능한 경영자들의 손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붕원화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말리의 말처럼 이 상인들은 그저 잿더미에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체제의 시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해양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파괴자였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난민이었을까요? 이집트 비문은 그들을 무자비한 무리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규모 학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랜 이주 흔적이 드러납니다. 가족들, 수레, 생활, 도구들. 그들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자 이스라엘 핑켈스타인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침략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2주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정착민 집단은 이집트 수비대의 폐허 사이에 정착하여 현지 주민들과 혼혈되고 혼합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바다 민족이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환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의 기회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던 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청동기 시대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이 파괴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무시무시한 이론, 바로 체계 붕괴 이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콜린 램프루는 40년 전 당시 문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상호 의존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나비 효과에 비유했습니다.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하나의 실패만으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아시리아와의 전투에서 히타이트가 패배하면서 국경이 약해졌습니다. 북쪽의 가뭄은 기근을 초래했고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주 행렬은 무역로를 차단했고 무역이 없어지자 사치와 안정에 익숙했던 궁중 경제는 군대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 실패입니다. 중앙 집권적 통제는 사라지고 엘리트는 쇠퇴하며 인구는 감소합니다. 세계는 과거의 암흑시대와 같은 더 낮은 수준으로 퇴보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타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적된 문제에 적응하지 못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전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급망, 기후변화, 그리고 세계 질서의 취약성을 생각해보면 우가리트의 멸망은 더 이상 고대의 우화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문명이 항상 노령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복잡성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며 파편과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만을 남깁니다. 폐허의 텅 빈 공간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만약 내일 자연이나 역사가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정한다면 과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즉 유연성이 강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어떤 우르테누의 기록 보관소도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왕들이 금판에 편지를 주고받고 상선들이 대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던 황금시대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단 한 세대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가리트 유적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명은 항상 노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복잡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역사가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면 과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즉 강인함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기술도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직후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에게해에서 나일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문명들은 체계적인 붕괴의 모든 징후를 보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트들은 사라지고 통치 체제는 무너졌으며 중앙집권적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된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해양 민족의 침략, 50년 동안 그리스와 레반트 지역을 휩쓴 일련의 파괴적인 지진,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기근까지 미케네, 히타이트, 아시리아, 가나안 등 위대한 문명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전에도 가뭄, 반란,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승수 효과에 있습니다. 여러 타격이 동시에 가해지면 시스템은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한쪽의 실패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무역 연결망의 파괴는 모두에게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 마리오 리베라니는 그 시대의 아킬레스건을 궁궐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궁궐은 체제의 심장부였으며 조직을 운영하고 교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지진, 침략자의 공격 등으로 이 심장부가 멈추면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동기 시대 통치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카드, 즉 경직된 구조에 걸었고 이는 이후의 변화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당시 경제는 문자 그대로 청동과 사치품에 의존했습니다.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와 유사했습니다. 먼로가 역사상 최초의 국제 동맹이라고 부르는 무역 네트워크는 처음에는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반란 진압, 새로운 시장 개척, 금수 조치 시행, 전쟁 수행 등 증상에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문명의 붕괴는 잘못된 예측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먹구름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성벽이 충분히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교통 체증이나 주식 시장의 급등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자동차 디자인이나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만 살펴본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 숨을 쉬며 외부 충격에 반응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시킨 주체는 미케네 문명, 이집트 문명, 히타이트 문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웅집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웅집성이란 시스템의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극도로 의존적이어서 한 지점의 아주 작은 교란조차도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석 화물을 제때 싣지 못한 상선 한 척이 10년 후 바다 건너 제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뭄, 기근, 전쟁과 같은 순차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붕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묵시록적인 폭발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이고 고통스러운 쇠퇴였습니다. 도시들은 고립되었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한때 웅장했던 수도는 고립된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복잡성 이론은 단순히 과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계화된 우리 사회는 청동기 시대 후기의 세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공급망, 기후, 정치적 안정에 똑같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잡성을 증가시키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우가리트와 미케네의 이야기는 고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던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국제조약과 무역로가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폭풍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모든 힘은 연약한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붕괴가 남긴 폐허를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의 폭풍에 대비하고 있는가? 결국 과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섬뜩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붕괴는 더욱 처참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대륙을 잇는 무역로가 존재하고 위대한 왕들이 황금을 선물로 주고받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가리트 씨의 기록 보관소에는 대재앙이 닥치기 불과 몇 년 전에 쓰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당시의 일상생활, 협정, 동맹, 외교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종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세기 동안 번영했던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 기원전 1177년은 암흑의 해입니다. 람세스 3세의 재위 8년째 되던 해, 불가사의한 해양 민족이 지평선 너머로 나타나 혼란과 죄를 몰고 왔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주변 문명은 이미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았지만 당시로서는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막강한 제국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형적인 시스템 붕괴, 즉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먼저 가뭄이 들판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연이은 지진이 건물들을 파괴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주는 저항하려던 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줄기가 끊어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리스필로스에서는 1000년 동안 삶이 멈췄습니다. 문자는 잊혀졌고 행정체계는 사라졌으며 최고 권위라는 개념조차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기나긴 암흑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숲이 다시 자라기 위해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는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청동은 철로 대체되었고 복잡한 쐐기 문자는 단순한 알파벳으로 바뀌었으며 혼돈의 폐허 속에서 페니키아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미래의 그리스 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진보가 발발하기 위해서는 옛 세계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시스템 오류가 지구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에게 혹독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일수록 붕괴는 더욱 처참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0년 전 인류만큼이나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파괴와 재생의 순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모든 황금기 뒤에는 항상 침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177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우리 건물의 벽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가입니다.